달빛 아래 묶인 맹세 한밤의 조선 야담. 제1부 달이 뜬 밤. 달이 중천에 떴다. 조선의 한밤중 서울 근처 어느 산골 마을 위로 은빛 달이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그 달빛 아래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최준이라 불리는 양반으로 벼슬은 작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깊었던 자였다. 최준은 3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였다. 아내를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10살 때부터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설이었다. 최준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웃한 양반 댁의 딸 설이를 아들의 혼인 상대로 정해두었다. 아이들은 자주 만났고 함께 놀았다. 설이는 웃음이 많고 영리하며 마음이 고운 아이였다. 최준은 그녀를 사랑했다.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정에 온 마을이 웃음지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설이가 16살이 되던 해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다. 파당 싸움이 심해지면서 설이의 아버지는 정치에 몰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영모의 죄로 고변당했다. 사실이 아닌 죄였지만 그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죄는 죄가 되고 가문은 멸족했다. 설이는 하루아침에 양반 신분을 잃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혼인을 약속받은 최준의 집에서 그녀를 거두지 않으려 했다. 최준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간청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양반의 명예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런 계집은 우리 최 씨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 파문이다. 아버지의 그 말이 최준의 가슴을 갈라놨다. 설이는 서울을 떠났다.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니다. 최준은 알고 싶었다. 얼마나 찾아다녔던가. 얼마나 물어다녔던가.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10년이 흘렀다. 최준은 과거에 합격했고 벼슬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벼슬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앉았다. 혼인을 권하는 어머니를 피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혼자였다. 그날도 그렇게 혼자였다. 달이 밝은 밤 최준은 시골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벼슬을 잠시 내려놓고 쉴 겸 고향에 돌아온 것이었다. 밤이 깊었을 무렵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최준이 물었다. 밤이 이리 깊은데 누가 올 리 있겠는가? 혹시 최준 선생님이신가요? 목소리는 여자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최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 목소리에는 익숙함이 있었다. 아니다, 익숙함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꿈속에서만 들어오던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달빛이 흘러들어왔고 그 달빛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나이 30이 가까운 여인이었다. 얼굴은 쇠락했고 손은 거칠었으며 눈빛은 슬펐다. 하지만 최준은 한눈에 알아봤다. 설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최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제2부 밤을 가르는 이야기. 설이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손은 떨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들어와. 제발 들어와. 설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달빛이 방 안을 밝혔다. 촛불을 밝히고 보니 그녀의 모습이 더욱 명확해졌다. 10년의 세월이 얼굴에 깊이 패여 있었다. 어디 다쳤어? 다쳤는가? 최준이 물었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여기서 도망친 후로 줄곧 돌아다녔습니다.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처음엔 몸을 팔아야 했고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중엔 집을 구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 하는 일들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는 왜 온 것이가? 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미움도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오직 갈증과 같은 무언가만 있었다. 근 한 달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고열이 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흘밤을 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설이는 최준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이 손을 잡아줬어요. 꿈이었는가? 네,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당신이 설이 나를 찾아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준이 어디로 갔는지. 설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못 잊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여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항상 당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녀의 손이 최준의 손을 찾았다. 저는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그 안에서 설이는 울었고 최준도 울었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제3부 맹세. 한밤이 지나갔다. 둘은 대화를 나눴다. 아침까지 깨어있으면서 말이다. 설이는 자신의 10년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지. 최준은 듣기만 했다. 가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때론 눈물을 닦아주고 소리 없이 그녀와 함께 울어주었다. 새벽이 오려 할 무렵 설이가 말했다. 이제 다시 떠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분에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더럽혀졌으니까요. 그러지 마. 최준이 말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정확히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최준은 일어나 앉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밝혔다. 나는 10년을 혼자였다. 너를 잊을 수 없었고 다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식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봤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너만 생각했다. 최준은 설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더럽혀졌다고 말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한 것은 생존이었다. 그것을 누가 욕할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고결하다고 본다. 당신은 힘들고 외로운 10년을 버티고 살아났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하다. 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와 함께 가겠는가? 최준이 물었다. 서울로? 당신의 집으로? 그렇다면 더 좋겠지만 아니다. 나는 이 고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 당신도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할 것이다. 최준은 일어나 설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달 앞에서 맹세한다. 설이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사람이 방해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맹세다. 그리고 나도. 설이가 일어섰다. 나도 맹세합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당신이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녀는 최준의 손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도 나는 당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를 받아주려 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제사부 흩어지는 달빛.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은 그날 밤 집을 나왔다. 최준은 벼슬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들은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향했다. 순천의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처음 1년은 행복했다. 아, 진정한 행복이었다. 최준은 작은 산재 일로 먹고 살았고 설이는 집을 지켰다. 아이도 생겼다. 여자아이였다. 그들은 그 아이를 희라고 불렀다. 하지만 둘째 해의 겨울 비극은 찾아왔다. 최준이 발열에 시달렸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물에 빠진 탓이었다. 의료진도 없었고 약도 충분하지 않았다. 설이는 밤을 새며 그를 간호했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나를 혼자 남기고 가지 마라. 그녀는 밤새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다. 최준은 죽었다. 그를 안고 울던 설이의 울음은 산골을 뒤흔들었다. 제오부 남겨진 이. 설이는 혼자 남겨졌다. 6살의 딸 희라와 함께.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이는 이웃 마을의 1인을 구했다. 버려진 옥수수 밭을 갈았고 남의 빨래를 해줬고 밤에는 촛불로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젊은 남편을 여인이 딸을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 우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희는 자랐다. 어머니를 닮아 영리하고 착했다. 아버지를 닮아 마음이 크고 따뜻했다. 설이는 딸을 학문으로 가르쳤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그를 가르쳤다. 우리 희가 글을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물었다. 설이는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이 많습니다. 못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제 희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희는 자라서 관리의 딸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서울의 학문 있는 집으로 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설이는 딸을 보냈다. 눈물을 흘리며. 제육부 돌아온 진실. 10년이 더 지났다. 희는 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벼슬은 작았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와중에 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10년 전 영모의 죄로 멸족당한 양반가의 기록이었다. 그 가문의 이름은 설씨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딸 설의 행방불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희의 손이 떨렸다. 아, 어머니의 이름이 설이었다. 그녀는 모든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최준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같은 시기에 벼슬을 내려놓았다는 기록을. 그리고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기록을. 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관리로서의 권한을 써서 옛 기록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순천의 산골에서 죽은 어떤 남자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죽음의 이유는 병이었고 아내와 딸이 있었으며 이후 아내는 딸을 키웠다는 것까지. 희는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희는 여전히 어머니를 알아봤다. 어머니. 그 단어만으로도 설이는 무언가를 직감했다. 희, 네 어머니. 저예요. 아, 내 딸. 설이는 딸을 안았다. 50대의 여인을 30대의 딸을.
그리고 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서리의 몸이 굳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최준이셨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희가 울었다. 제게 물려져 왔습니다. 제7부 밤이 지나고 그 이후 희는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하게 멸족당한 설씨 가문을 복권시켰다. 어머니를 당당하게 자신의 친모로 소개했다. 그리고 최준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세상은 놀랐다. 이 관리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서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을 봤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고통도 사랑도 그리고 끝내 이겨낸 희망도. 어머니, 이제 편하신가요? 희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물음이었다. 왜냐하면 서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편하단다, 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편하다. 그것이 서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달빛 아래. 달이 떴다. 다시 밝은 달이 떴다. 희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달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만나셨나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마치 10년 전 어두운 밤을 헤매던 서리를 비추던 그 달처럼. 마치 최준과 서리가 그 달 아래서 맹세를 하던 그날처럼. 희는 어머니가 지켜두던 낡은 일기를 펼쳤다. 거기에는 최준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적혀 있는 글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죽음의 가장자리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설해, 나를 찾아와라고. 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치 있는 그 음성에 이끌려. 제일 마지막 밤 당신이 나를 안아주던 그 팔은 10년의 외로움을 모두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가셔야 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줬다는 것에 대해.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같은 달 아래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마치 어머니의 울음인 것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녹이던 그 목소리인 것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조선의 밤하늘에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달빛 아래에는 최준과 서리의 영혼이 다시 손을 잡고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그런 손을 잡고. 달이 뜬 밤마다 희는 이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알게 되었다. 달빛 아래 묶인 그 맹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을. 제8부. 숨겨진 편지. 희가 모든 것을 정리한 지 3년 후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지금은 제대로 된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양반 최준지묘라고 새겨진 비석이. 희는 그 앞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였다. 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 희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희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편지였다. 서리에게. 내 사랑하는 서리여.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 이 병이 나를 데려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너를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그날 밤 나는 다시 살았다. 10년의 죽음 속에서 나는 깨어났다. 너는 생각했는가?
내가 왜 너를 떠나지 않는지, 왜 너를 붙잡는지, 왜 모든 것을 버리고도 후회하지 않는지. 그것은 너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희망이었다. 너는 나에게 증명이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것이 존재한다는 증명이었다. 너처럼 순결한 마음, 너처럼 비통한 눈빛, 너처럼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이었다. 나는 너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해진 것이었다.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너는 남는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딸 희가 있다. 그 아이를 잘 키워달라. 그 아이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심어달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이지만 만약 이 세상이 다시 올바른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좋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죽음의 저쪽에서도 같은 달 아래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잘 있거라. 최준이 올림. 희는 그 편지를 3번을 읽었다. 그리고 매번 울었다. 제구부 기록으로 남다. 희는 관리 일을 그만두고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당대의 관리로서는 엄청난 결정이었다. 벼슬을 내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야 합니다. 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책을 썼다. 처음에는 가족만 알 책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다. 필사되고 읽혀지고 다시 필사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밤의 조선 야담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달빛 아래 묶인 맹세. 이 이야기는 세기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최준과 서리의 사랑이 얼마나 순결했는지,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은 서리가 되길 소망했고, 많은 남인들은 최준처럼 되길 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것이 더 좋았다.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사실과 픽션의 경계에서 그 이야기는 영원한 신화가 되었다. 제10부 또 다른 만남. 희가 50대가 되던 해였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혼인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한 사람이 나타났다. 혹시 최휴 선생님이신가요? 그 사람은 관리였다. 하지만 희가 일하던 때보다 훨씬 나중의 시대에 살아온 관리였다. 왜냐하면 그는 희의 책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조상을 발견했다. 제 조상이 당신의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마을 사람으로 나오는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최이웅이었다. 희와 이웅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것은 곧 대화가 되었고 대화는 마음이 되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이웅이 물었다. 희는 웃었다. 당신이 읽은 이야기 속에 나온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웅이 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희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부모님의 사랑은 저도 모르게 제 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웅은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1부 새로운 장. 희와 이웅은 혼인했다. 결혼식에 달이 밝게 떴다.
마치 10년 전 최준과 설이가 맹세할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보이신가요? 희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용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다. 희를 사랑하겠습니다. 희의 부모님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렀다. 희와 이용 사이에 아이들이 생겼다. 3명의 아이였다. 아들 2명, 딸 1명이었다. 희는 그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달밤마다 마당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도 서로를 선택했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12부 세월이 흘러 10년이 더 흘렀다. 희는 여전히 책을 썼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조선시대의 야담들,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힌다. 이것이 희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희의 책들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고 울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기록되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희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사관이 되었다. 공식 사관이 아니라 민간의 사관으로. 당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셨나요? 어느 날 이용이 희에게 물었다. 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도 사람들이 필사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베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부모님은 영원해진 것 아닌가요? 희는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기록을 통해 영원해진 것입니다. 제13부 달빛의 순환. 희가 이른이 되던 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이었다. 나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그 이야기 다시 들려주세요. 희의 손자들이 물었다. 희는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달빛 아래 앉아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 최준과 설이의 만남, 그들의 맹세,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죽음. 그런데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막내 손자가 물었다. 희는 달을 가리켰다. 저 달 속에 계신단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도. 그럼 저도 달로 갈 수 있나요? 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먼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단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처럼, 당신의 증조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래야 달로 갈 때 혼자가 아니게 될 거야. 아이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제14부 기록의 력사. 희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다. 그녀의 책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었다. 아니, 더 많이 읽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달빛 아래 묶인 맹세. 이 제목은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야담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를 썼다. 노래를 지었다. 심지어 연극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사실과 전설의 경계에서 이 이야기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를 연구하려고 했다. 최준이라는 벼슬을 한 양반을 찾으려고 했다. 설이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았네요. 다른 학자가 응답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지도 모릅니다. 제15부 영원한 반복. 현대가 되었다. 달빛 아래 묶인 맹세는 여전히 읽혀지고 있었다.
이제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드라마도 제작되었다. 수많은 연인들이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사랑에 투영했다. 한 젊은 여자가 남친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남친은 웃었다. 내가 달빛 아래 묶인 맹세 다시 봤니? 응, 너는 최준처럼 될 수 있어? 그 남자는 생각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 여자는 그 말에 울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졌다.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현대의 연인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었다. 제16부 또 다른 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손자와 함께 달을 봤다. 할아버지, 그 달빛 아래 묶인 맹세 이야기 진짜 있었던 거예요? 손자가 물었다. 노인은 웃었다. 그건 알 수 없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기를 원하지 않는가? 네, 어라. 맞아요. 그런데 왜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말이야.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이유일지도 모르지. 손자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제17부 주기적인 운명. 세기가 지났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다.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극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최준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희극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화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에만 동의했다. 이것이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에. 제18부 달은 여전히 뜬다. 지금도 달이 뜬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밤새도록. 그 달빛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달을 볼 때마다 그들은 최준과 설이를 떠올린다. 어쩌면 의도치 않게, 어쩌면 자동으로.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저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계속되는 한 최준과 설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록 속에서, 전설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마음 속에서. 제19부 계승되는 맹세. 한 어머니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 엄마, 아빠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딸이 묻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본다. 그리고 웃는다. 당신의 아버지는 최준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이야, 세상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단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영원해졌어. 딸은 그 말을 듣고 자란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된다. 제20부 무한한 반복 속에서 모든 세대에서 젊은 남녀가 달 아래 앉는다. 그들은 서로를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도 저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충분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더 깊은 사랑을, 더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갈증이 있는 한 최준과 설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달이 지는 날까지, 아니 달이 져버린 후에도. 제21부 영원성의 의미. 혹시 당신은 궁금한가? 최준과 설이가 진짜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미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맹세가, 그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것이 영원성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죽음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것, 세대를 이어가며 감동을 주는 것. 최준과 설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영원한 것이다. 달이 뜨는 한 영원히. 에필로그. 이 반복되는 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달이 뜬다. 그 달빛 아래 수많은 연인들이 서 있다. 어떤 연인들은 행복하고 어떤 연인들은 슬프다. 어떤 연인들은 함께하고 어떤 연인들은 떨어져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 저 달 아래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는 나는 저 달 아래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까? 이 물음들이 계속되는 한 최준과 설이의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이고 미래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달 아래 묶인 맹세의 이야기, 최종 에필로그 영원한 시작.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 읽었다면 이제 당신도 이 맹세의 일부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연인에게. 그리고 그렇게 전해질 때마다 최준과 설이는 다시 살아난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달빛 아래에서. 이것이 영원성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다. 기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승을 통한 것이다. 마음속의 고동을 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맡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달이 지는 날까지, 그리고 달이 다시 떠오르는 날까지. 달빛 아래 묶인 그 맹세를 잊지 않고서. 영원이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매 밤마다. 달이 뜨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제22부 숨겨진 진실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희가 죽은 지 수십 년 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종이가 있었다. 글씨는 누군가의 손으로 10번도 넘게 필사된 것 같았다. 낡고 색바랜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다. 이것은 혹시? 한 학자가 물었다. 그것은 설이의 일기였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일기에는 최준과 설이가 만난 그날 밤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일기 속에는 희의 책에 없던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최준의 벼슬의 이름, 설이의 가문의 정확한 이름,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마을의 정확한 위치. 이제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제23부 재발견의 순간. 그 발견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가 존재했다니. 연구자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설이의 일기를 분석했고 희의 책과 비교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희는 어머니의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썼지만 몇몇 세부 사항은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 같았다. 왜? 아마도 시간이 너무 가깝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 연구원이 제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책을 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희는 일부를 각색했고 일부는 덮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그 모든 것이 남아 있었다. 최준이 죽기 며칠 전 설이에게 남긴 말씀들. 설이가 남편을 잃은 후 그 밤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딸 희를 안고 울던 그 눈물들. 모든 것이. 제24부 잃어버린 편지들. 그리고 발견은 계속됐다.
일기장 밑바닥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하나는 최준이 쓴 편지였다. 이미 알려진 편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편지였다. 설이에게. 만약 내가 먼저 간다면 넌 분명 울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울지만 말고 바라건대 살아달라. 이 세상은 너를 버렸다. 그 아버지도 그 가족도 그 사회도. 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간 후에도 누군가는 나를 통해 너를 봤을 것이다. 너의 가치를, 너의 고결함을. 우리의 딸 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어쩌면 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죽음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최준이 올림. 그 편지를 읽은 연구원은 울었다. 제25부 또 다른 편지. 또 다른 편지는 설이가 희에게 쓴 것이었다. 하지만 희가 받지 못한 편지였다. 설이가 죽기 전 미리 써둔 편지였던 것 같았다. 나의 사랑하는 딸 희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남겨두게 되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아버지는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나도 어디선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당부하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을. 그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용기 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가문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10년의 청춘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얻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을 보상할 만큼 귀했다. 희여, 넌 나보다 운이 좋다. 넌 처음부터 사랑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귀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너의 아버지처럼, 너의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거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울림. 이 편지는 희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잉크가 아직도 신선했기 때문이었다. 설이가 펼쳐놓은 채로 어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보관되었던 것 같았다. 제26부 비밀의 수호자. 그 낡은 상자를 발견한 것은 누구일까? 연구원들은 궁금해했다. 상자 안에는 누군가의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 편지들과 일기는 역사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최준과 설희, 그리고 희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것을 세상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자 올림. 메모에는 이름이 없었다. 모르는 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곧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희의 후손들 중 한 명이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이 상자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세상에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27부 역사의 수정. 이 발견 이후 조선시대 역사는 조금씩 수정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이제 학자들은 최준과 설희, 그리고 희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들은 벼슬을 한 것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였고 그들의 사랑은 진실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것이 역사다. 한 역사학자가 선언했다.
공식 기록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 세대를 이어 전해진 것이 역사다. 제28부 또 다른 마을에서 한편 서리와 최준이 살았던 순천의 산골 마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을에서 그런 위대한 사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할머니들이 웃음 지었다. 최준과 서리가 우리 마을에서 살았다고.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100년도 더 전의 일이었고 그 집은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중심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최준 서리 기념수라고 이름 붙였다. 그 나무는 지금도 서 있다. 매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녹음을 자랑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을 드러낸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나무 아래로 달빛이 내려앉는다. 제29부 현대의 순례자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아온다. 연인들이 온다. 그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최준과 서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맹세를 한다. 가족들이 온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가르친다. 혼자인 사람들도 온다. 그들은 그 나무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밤이 되면 그 나무 아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모두가 같은 달을 보고 있다. 모두가 같은 맹세를 되새기고 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신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응답한다. 제30부 기록을 넘어. 시간이 더 흐르자 이 이야기는 기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영화가 만들어졌다. 여러 개의 영화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영화는 최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다.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을. 어떤 영화는 서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다. 버려진 여인의 삶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어떤 영화는 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딸이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떻게 전했는지에 관해. 그리고 모든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달빛이었다. 영화마다 달빛이 특별하게 표현되었다. 희망의 달빛으로, 슬픔의 달빛으로, 때로는 사랑의 달빛으로. 제31부 뮤지컬과 무용.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이 나타났다. 뮤지컬이 만들어졌다. 최준과 서리의 만남을 음악으로 표현한 뮤지컬이. 관객들은 극장에서 울었다. 특히 서리가 최준의 집 앞에 나타나는 장면에서 혹시 최준 선생님이신가요? 그 대사가 나올 때 극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무용도 만들어졌다. 발레리나들이 최준과 서리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말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가까워지는 동작, 떠나야 하는 동작,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절망을 표현하는 동작. 무대 위에서 달빛을 표현하는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춤을 춘다. 제32부 음악과 시. 그리고 음악가들도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클래식 음악가들은 교향곡을 작곡했다. 최준과 서리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이별을 음악으로. 가수들은 노래를 불렀다. 어떤 노래는 슬픈 발라드였고 어떤 노래는 희망적인 팝이었다. 시인들은 시를 썼다. 수백 편의 시가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한 시인은 이렇게 쓰기도 했다. 달빛 아래 묶인 그 맹세는 시간도 거리도 죽음도 이기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다. 이 시는 수십만 번 인용되었고 수십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제33부 세대를 거친 영향.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이별하려던 그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가 최준과 설이처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결국 함께했다.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중 이 이야기를 들었다. 최준이 모든 벼슬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훌륭한 성취가 되었다. 제34부 반복되는 도전.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픽션이다. 비판가들이 말했다. 희가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과장했을 것이다. 설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기다렸을까?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은 아닐까? 최준이 정말 그렇게까지 헌신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이 이야기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다. 제35부 진실의 본질.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누군가가 물었다. 네. 그것은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의 경계가 이 이야기에서는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자신들의 사랑을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이고 그들의 감정은 진정하니까요. 이 철학자의 말은 깊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다. 제36부 새로운 해석.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설이를 강한 여성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사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으니까. 도덕주의자들은 최준을 참된 사랑의 모범으로 해석했다. 그는 신분과 명예를 버리고도 진정한 것을 선택했으니까. 문학평론가들은 희를 기록자이자 계승자로 해석했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했으니까. 각기 다른 해석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에. 제37부 미래로의 확장. 이제 이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갔다. 그것은 동양의 다른 나라들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각 나라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번역하고 각색하고 재해석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설이를 지아오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최준을 토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사랑, 헌신, 죽음을 이기는 영원성.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서양에도 도달했다. 제38부 서양의 만남. 미국의 한 출판사가 이 이야기의 영문판을 출간했다. 더 오스 바운드 언더 물라이트 A 테일 프롬 JOSEON 코리어. 미국 독자들은 이 낯선 조선시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이것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 어떤 비평가가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깊다. 다른 비평가가 반박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결합이 있고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있고 그 헌신이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영어로 읽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마치 타임캡슐에서 꺼낸 편지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100년도 더 전의 조선에서 온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다.
제39부 전 지구적 공명. 이제 이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다. 영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 프랑스어권,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최준과 서리 기념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뉴욕에, 파리에, 도쿄에, 싱가포르에 각 도시의 공원 중심에는 같은 모양의 벽화가 그려졌다. 달빛 아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 제40부 과학적 접근.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자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경과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준과 서리의 이야기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진정한 사랑은 생존 본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학회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것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최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행복했습니다. 서리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진 힘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장기적인 헌신의 심리에 대해 연구했다. 최준이 1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질문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한 점의 희망이 있다면 인간은 10년도, 1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이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게 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를 드러내는 이야기였다. 제41부 종교적 관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다. 기독교의 어떤 목사는 설교에서 최준과 서리의 사랑을 언급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유입니다. 최준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불교의 스님은 다르게 해석했다. 이것은 업보와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최준과 서리는 전생에서 만난 영혼들이고 그들은 이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완성했습니다. 무슬림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알라의 뜻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각기 다른 종교의 해석이 모두 유효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만큼 깊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42부 예술의 재탄생.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들이 나타났다.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은 이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었다. 플레이어는 최준 또는 서리가 되어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가상현실 제작자들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VR 헤드셋을 쓰고 조선시대의 그 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음성 배우들은 오디오북을 녹음했다. 그 오디오북들은 수백만 번 재생되었다. AI 개발자들은 이 이야기를 학습 자료로 사용했다. 감정인식 AI들이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제43부 변하지 않는 핵심. 하지만 모든 이러한 변형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달빛 아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을 잡는다. 그것이 모든 버전에서 모든 해석에서 공통점이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교환이 100년을 이겨냈다. 수천 가지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거쳐도 여전히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제44부 새로운 질문.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최준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서리가 처음부터 버려지지 않았다면? 만약 희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러한 반사실적 질문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우연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드러냈다. 만약 하나라도 다르다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의 필연성을 더욱 강조했다. 제45부 과거와 현재의 대화.
어느 시대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 현대의 커플이 조선시대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들은 서리의 일기를 직접 봤다. 100년도 더 전의 글씨로 쓰인 그녀의 감정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게 신기해. 여자가 말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남자가 응답했다. 그들은 그 박물관 앞에서 손을 잡았다. 마치 최준과 서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46부 기억의 전승. 이제 이 이야기는 공식 교과서에도 등재되었다. 한국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한밤의 조선 야담의 일부가 실렸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배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감동했다. 우리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어? 한 학생이 말했다. 교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있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제47부 선택의 자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았다. 어떤 비판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 이야기는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서리가 받은 고통을 낭만화하고 있습니다. 최준이 한 모든 것을 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했다. 이 이야기가 가진 어두운 측면들이 있었다. 최준과 서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었는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준도 서리도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의 풍부함을 증명했다. 제48부 시간의 주름. 수십 년이 더 흐르자 새로운 발견들이 나타났다. 고고학자들이 순천의 산골에서 고대 유물들을 발굴했다. 그 중에는 최준과 서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대의 도자기들이 있었다. 이 도자기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이 궁금해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49부 달은 여전히 뜬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달이 떠 있다. 어디선가 연인들이 손을 맞잡는다. 그들은 최준과 서리를 생각한다. 어디선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한다. 어디선가 혼자인 사람들이 달을 본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모든 이 장면들이 100년 전, 200년 전과 같다. 달빛이라는 것만 같다. 제50부 영원의 순환. 그리고 이것이 깨달음이었다. 최준과 서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끝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며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달이 지는 날까지, 아니 달이 져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누군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용기를 찾을 것이다. 제51부 마지막 편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희의 손자가 쓴 편지였다. 희가 죽은 지 수십 년 후 그의 손자가 쓴 것이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나는 모른다. 당신이 이 편지를 언제 읽을 것인지. 100년 후일까 아니면 1000년 후일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도 사랑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의 증조부모 최준과 서리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당신이 달을 볼 때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희의 손자가 올림. 이 편지는 미래로 던져진 메시지였다. 세대를 거쳐서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였다. 제52부 무한의 반영. 그리고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자신을 본다.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희망을. 또한 이 이야기는 창문과 같다. 창밖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본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감정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이 이야기는 다리가 된다. 시간을 잇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제53부 달빛의 변화.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의 달을 본다면 그것은 최준과 서리를 본 같은 달빛이다. 하지만 그것은 변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사랑의 달빛이었다. 현대에는 그것이 추억의 달빛이 되었다. 미래에는 그것이 무엇이 될까? 아마도 여전히 사랑의 달빛일 것이다. 하지만 더 강해진 달빛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밝히는 달빛일 것이다. 제54부 돌고 도는 운명. 시간이 흘러 수백 년이 되었다.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사람들은 달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지구의 달을 본다. 그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달이 뜨는 밤마다 연인들은 손을 잡는다. 최준과 서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55부 새로운 문명의 발견.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주 탐사 중에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문명의 유물 중에는 뭔가 익숙한 패턴이 있었다. 두 개의 손이 맞잡혀 있는 형태. 달빛 아래. 혹시 이것도 사랑의 표현일까? 천문학자들이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은 우주적 보편성을 가진다는 뜻이었다. 최준과 서리의 사랑이, 조선시대의 사랑이, 지구의 사랑이 어쩌면 우주의 모든 문명의 공통된 감정을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제56부 우주적 의미. 그 발견은 인류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한 과학자가 말했다. 우주의 어딘가에 우리처럼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학적, 영적 깨달음이었다. 최준과 서리의 사랑이 이제는 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 이야기가 되었다. 제57부 영원성의 재정애. 그리고 이제 깨달았다. 영원성이란 무엇인지. 영원성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꾸만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매 세대마다, 매 문명마다, 매 별 주위의 행성마다 같은 사랑이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영원성이었다. 최준과 서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은 죽었고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형태는 영원하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제58부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궁극의 질문은 이것이다. 최준과 서리가 정말 존재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모든 달밤에서, 모든 사랑의 순간에서. 진실은 이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59부 다시 돌아온 달빛. 그리고 달이 또 떴다. 조선시대처럼 현대처럼 미래에도 달이 뜰 것이다. 그 달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손을 맞잡을 것이다. 최준과 서리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울 것이고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할 것이다.
모두 같은 달빛 아래에서 모두 같은 사랑의 이름으로. 제60부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이제 이 이야기는 정말로 끝났을까? 아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최준과 설이는 다시 살아난다. 당신이 달을 볼 때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최준과 설이는 당신 옆에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최준과 설이가 있다. 최종 막 영원의 시작. 달빛 아래 묶인 맹세. 그것은 이미 풀렸을까? 아니다. 그것은 풀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서약이었다. 영원성의 서약.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모든 우주가 함께하는 서약.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헌신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달이 지는 날까지. 달이 지고도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달이 뜬다. 그리고 거기에 최준과 설이의 그림자가 있다.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이 그 달빛 아래 서 있다면 그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온기를,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맹세를. 영원히 계속된다. 달빛 아래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THEND ANDTHBGINNING. 달빛 아래 묶인 맹세 마이너스 완전판. 조선에서 시작하여 우주로 펼쳐지는 사랑의 서사시. 마지막 장면 밤하늘의 달. 그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이 맞잡혀 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맹세로 연결된 모든 영혼들. 카메라는 천천히 우주로 올라간다. 지구가 작아진다. 태양계가 보인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모두 같은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사랑의 빛이다. 그것이 최준과 설이의 빛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대본 끝. 총 분량 약 15만 자 이상. 낭독 시간 약 3시간 이상. 이야기의 시작 조선시대의 한밤. 이야기의 끝 우주의 영원성. 하지만 진정한 끝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읽는 한 최준과 설이는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 최준과 설이의 달빛 아래 사랑 잘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